참 이상하다.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렸을까? 내 이름은 김민서. 디자이너라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바보 같은 여자다. 나의 희생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올 거라 순진하게 믿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평생 쓸 무정부로 남편은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취급했다. 그가 마침내 그 여자를 우리가 손수 꾸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가 결혼할 때 함께 고른 침대에 아무렇지 않게 누웠을 때 나는 완벽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그저 인체에 무해한 가려움증 파우더 한 봉지로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평생 못할 교훈을 주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사흘 뒤 내 남편과 함께 구급차에 실려간 사람이 평소 친자매처럼 나를 따르며 그 누구보다 살갑게 형수님하고 부르던 동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10년 꼬박 10년 동안 내 인생은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세탁기 같았다. 세탁, 행금, 탈수. 매일같이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새벽 6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전쟁은 시작된다. 남편 박지훈이 좋아하는 얼큰 순두 부찌개를 끓이고 초등학생 아들의 영양 도시락을 싼 뒤 팽이처럼 온 집안을 돌며 경기도 일산에 있는 무거운 대출금을 짊어지니 아파트를 청소했다. 먼지 한 털 없이 깨끗한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미 먼지로 뒤덮인 내 마음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나 역시 한때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내 디자인 시야는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주간 식단표뿐이었다. 나 다녀올게. 광화문이 한중견 기업 과장인 남편 박지훈이 내가 다려놓은 넥타이를 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나는 바닥을 닦던 걸레를 손에 준 채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 내가 매일 닦아두는 구두로 갈라신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잠시 멈칫했다. 아, 맞다. 여보 수고했어. 그가 말했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는 마치 차가운 동전처럼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내 귀 속으로 던져졌다. 그것이 내가 온종일 쏟아부 노고에 대한 선금이었다. 그리고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면 집안의 정적과 함께 소파 위에 그가 휴대폰을 보며 누워있던 자리에 생긴 사람 모양의 얕은 흔적만이 내게 남겨졌다. 나는 이런 무시와 무관심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일주일 전부터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쓰란 투불 한우를 예약하고 온갖 레시피를 뒤져가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렌치 랍스터 그라탱을 배웠다. 심지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이제는 맞지도 않는 원피스를 꺼내 이틀을 굶고서야 겨우 몸을 구겨 넣었다. 아들은 친정에 맡기고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며 나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나의 남자 주인공을 기다렸다. 시바늘이 7시, 8시, 9시를 가리키는 동안 식탁기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고 촛불도 거의 다 타 들어갔다.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휴대폰 액정이 띵하고 밝아졌다. 문자 한 통이었다. 민서야, 미안. 부장님이 갑자기 부서 회식을 잡으셔서 빠질 수가 없네. 먼저 자아의 다음에 꼭 챙겨줄게. 다음. 또 다음이었다. 나는 난장판이 된 식탁과 화장이 번들거리고 눈빛이 흐릿해진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실소가 터져나왔다. 숨막히게 조이던 언스를 벗어 던지고 낡아서 색이 바랜 홈웨어를 입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차갑게 식은 와인을 곁들여 그 비싼 랍스터를 껍질로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악착같이 씹어 삼켰다. 그날 밤 랍스터는 지독하게 짜고 썼다. 꼭 내 10년의 결혼 생활처럼 남편의 무관심이 무딘 칼로 살을 베는 고통이라면 시어머니의 트집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항상 내 가장 연약한 곳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그녀는 매주 영지를 순찰하는 영주처럼 우리 집에 들러 돋보기를 쓴 채 손가락으로 TV 장의를 훑고는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민서야, 여기 좀 봐라. 아직 먼지가 있니? 주부는 꼼꼼해야 하는 법이야.
내가 내 시간을 공들여 끓인 사골국을 한 숟가락 맛보고는 내 간을 찌푸렸다.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아직도 지훈이 입맛을 모르니? 짠 건 몸에 안 좋아. 하지만 동서 최수하를 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동서는 나보다 3살 어렸고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말이 달았다. 그녀는 올 때마다 값나가는 물건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는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렸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또 피부과 다녀오셨죠? 시어머니는 당장 입이 귀에 걸렸다. 어이구, 우리 수아는 정말 야무져. 일이며 살림이며 다 이렇게 잘 챙기는데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그녀의 눈초리는 부엌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는 나를 향해 있었다. 최수아는 그럴 때면 속 깊게도 부엌으로 들어와 내 뒤에서 다정하게 나를 껴놨다. 형수님 힘드시죠? 제가 도울게요. 그러고는 접시 하나를 들어 물에 대충 헹구는 신용만 하고는 나에게 건넸다. 마치 자기가 엄청난 도움이라도 준 것처럼. 그리고 그 모습은 시어머니 눈에 수는 역시 착해. 형수 챙길 줄도 알고로 비쳤다. 나도 남편에게 이런 서러움을 토로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가 드물게 휴대폰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오늘 엄마가 또 나한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말을 끊었다. 엄마가 연세도 있으신데 잔소리 좀 하실 수도 있지? 당신이 좀 이해해. 뭘 그런 걸 일일이 따져. 하지만 수아 씨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수아는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잖아. 그럼 당신도 좀 배우면 되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그는 몸을 돌려 나에게 등을 보였다. 됐고,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그만 자자. 가스라이팅의 불꽃은 그렇게 조금씩 타올라 내 이성을 잠식했다. 점점 나 역시 이게 정말 내 문제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따뜻한 물에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버거릴 힘을 잃어갔다. 그의 수상한 흔적들이 유령처럼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는 술에 절어 들어온 날에도 꼭 한밤중에 샤워를 했다. 욕실에서 한참을 머물다 나온 그의 몸에서는 낯선 달콤하고 느끼한 바디 향기가 났다. 내가 물으면 그는 회사 아래층 헬스장 냄새라고 둘러댔다. 그의 차 조수석 시트는 항상 내가 앉던 위치보다 더 뒤로 밀려나 있었다. 내가 무심코 그 얘기를 꺼내자 그는 길이 날뛰며 내가 의심병에 걸렸다며 회사 동료 한 번 태운 것까지 간섭하냐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향수 냄새. 그가 늘 쓰던 서늘한 우디 계열이 아닌 달콤한 플로럴 향이었다. 나는 신경쇠약에 걸린 미친 여자처럼 매일 자기 혐오와 고통스러운 추측 속에서 괴로워했다. 내가 10년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남자가 나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의 정장을 드라이 클리닝 맡기기 위해 정리하고 있었다. 정장 안주머니에서 자꾸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그의 것이 아니었다. 큐빅이 박힌 작은 귀걸이였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귀걸이를 손에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찔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침실로 달려가 개처럼 바닥에 엎드려 우리 침대의 구석구석을 킁거렸다. 마침내 침대 및 그가 자는 쪽에서 내 것이 아닌 갈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바로 그날이었다. 내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러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온 날 그런 거였구나. 그가 다른 여자를 우리 집에 우리가 함께 쓰던 침대에 끌어들인 것이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온갖 가구점을 다 뒤져가며 신중하게 골랐던 바로 그 침대에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의 세월이 결국 한 편의 희극에 불과했다. 나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쓰나미처럼 나를 집어삼켰다. 그의 회사로 달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 여자를 찾아내 머리채를 잡고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 머리카락과 귀걸이를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쇼핑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나도 모르게 몇 글자를 쳤다. 강력 가려움증 파우더. 제품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식물 추출물이 주성분으로 인체에 무한하 극심하고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과 붉은 발진을 유발. 효과 탁월.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다. 나는 그들이 죽길 바라지 않았다. 그저 끔찍한 가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랐다. 남의 침대에 눕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택배는 금방 도착했다. 나는 장갑을 끼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조심스럽게 육관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은 하얀 가루를 침대 시트와 베개 안쪽, 특히 그가 자는 쪽에 골고루 뿌렸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병적인 쾌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내가 공들여 준비한 형장 뒤에서 뒹굴다가 보이지 않는 벌레들에게 온몸을 물어뜯기며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꼴을 상상했다. 나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데려다주며 현모양처의 표준 미소를 얼굴에 걸었다. 박지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쇼가 시작되기를, 그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를, 그가 허둥지둥 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모든 것은 평온했다. 박지훈의 피부는 매끄럽기만 했다. 나는 가루가 가짜였나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반격이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실패로 끝나는 건가?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이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민서아, 큰일 났다. 빨리 병원으로 와해. 지훈이랑 수아가 쓰러졌어. 수아. 동서 최수아 심장이 쿡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는 긴 의자에 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시동생 박지용은 벽에 기댄 채 돌처럼 굳어 있었다. 얼굴은 제비치였고 두 주먹은 굳게 준 채 눈빛은 무섭도록 공허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 씨는요? 내가 달려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내 손을 붙들고 울부짖었다. 몰라. 갑자기 무슨 급성 피부병에 걸렸다는데 가려워서 바닥을 뒹굴었대. 수아도 그렇다지 뭐니? 둘이 같이 구급차에 실려왔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굳는 것 같았다. 나는 병실문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지훈은 침대에 누워 흉측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두 손은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친 듯이 몸을 비틀며 어깨와 등으로 시트를 비벼댔고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의 목과 팔에는 선명한 핏빛 손톱 자국과 붉은 발진이 가득했다. 그리고 복도 반대편 다른 병실에는 똑같이 처참한 몰골의 최소화가 있었다. 그 순간 모든 단서가 하나로 맞춰졌다. 갈색 낀 머리카락, 달콤한 향수 냄새, 뒤로 바짝 밀려나 있던 조수석 시트. 그 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친자매 같던 동서 최소하였던 것이다.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황당한가. 내가 오직 상관녀 한 명을 겨냥해 설계한 복수가 뜻밖에도 두 마리의 거물을 낚아 올린 것이다. 눈앞에 펼쳐지니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광경을 보며 시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시동생의 얼굴에 뒤섞인 굴욕과 분노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조금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그런 감정은 이미 지나갔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전례 없이 차가운 냉정함이었다. 나의 뇌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가려움증 파우더 응급실 두 사람이 동시에 발병. 이것은 신호다. 일생일대의 기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가서 상황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잠시 쉬고 계세요. 물 한 잔 떠드릴게요. 나는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간호사 데스크로 향했다. 나는 박지훈의 아내 자격으로 그의 상태를 물었다. 간호사가 건넨 진료 기록지를 빠르게 훑었다. 진단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급성 접촉성 피부염 원인 불명의 분말형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추정됨.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진료 기록지 사본 한 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해서요. 그리고 나는 똑같은 핑계로 형수의 자격으로 최수하의 진료 기록지 사본도 손쉽게 손에 넣었다. 똑같은 진단명이 적힌 두 장의 진료 기록지는 마치 도장이 찍힌 두 장의 판결문처럼 그들의 죄를 소리 없이 선고하고 있었다. 나는 얇지만 천근같이 무거운 두 장의 종이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병원을 나서는 나를 눈부신 햇살이 비쳤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았다. 마치 한번 죽었다가 무덤에서 기어나온 사람처럼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은 나를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이제 나는 이 폐허 속에서 복수의 불사조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김민서, 너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곳의 공기 한 줌 한 줌이 전투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막 전쟁터에 나서는 탐정이었다. 나의 첫 번째 단계는 복귀. 그리고 그들을 치욕의 기둥에 못 박을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나는 박지훈이 자기 몸처럼 아끼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글로브 박스에 숨겨둔 블랙박스를 찾아냈다. 메모리 카드를 뽑아 내 노트북에 꽂았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의 춤을 췄다. 영상 파일이 하나씩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지루한 출퇴근길 풍경뿐이었다. 그러다 한 달 전에 어느 날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속 박지훈는 차를 한적한 공원 옆에 세웠다. 이윽고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정성껏 화장한 최수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오빠, 오늘 어머니가 또 형수님 얘기했어요. 음식이 맛없다고. 오수아의 목소리에는 교태가 섞여 있었다. 신경 쓰지 마. 박지훈의 목소리는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그 사람 원래 그래? 예민하고 재미없잖아. 우리 수아가 최고지. 똑똑하고 예쁘고. 그리고 화면 속 박지훈의 머리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카메라 각도상 그들의 옆모습과 어깨만 보였지만 선명하게 들려오는 역겨운 입맞춤 소리는 비처럼 내 귀전을 파고들었다. 녹음된 대화 속에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나에 대해 떠들었다. 나의 눈치 없음을 비웃고 나의 재미없음을 불평하며 내가 친정에 가거나 아이 학원에 데려다주는 다음번 미래를 계획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보고 들었다. 나는 이 모든 대화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을 전부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아직 부족했다. 나는 그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 내 생일이었다.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잔인한가. 그는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등 뒤에서는 내 동서와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닌 지출 내역을 하나씩 찾아냈다. 샤넬 립스틱, 디올 향수, 심지어 고급 호텔 애프터는 TT 결제 기록까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자동채 내역이었다. 수신처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 적지 않은 월세였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사랑의 복음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결제 내역을 캡처하고 그 오피스텔의 전자 임대차 계약서를 다운로드했다.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박지훈. 증거의 사슬이 한 골리 한 골리 완성되고 있었다. 병원의 진단서는 그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증명했다. 블랙박스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대화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명세서와 임대차 계약서는 혼인 파탄의 철저한 물증이었다. 나는 이 모든 파일을 종류별로 내 USB에 저장했다. 마치 완벽한 수집품을 감상하는 수집가처럼 이 모든 것을 끝내고도 나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지금 모든 것을 폭로하면 그들은 궁지에 몰려 발악하거나 심지어 내게 역공을 가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경계를 풀게 만들어야 했다. 내가 여전히 어리석고 둔하고 마음대로 속일 수 있는 김민서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는 완벽한 며느리와 현숙한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피부 회복에 좋다는 호박죽을 정성껏 끓여보온 병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갔다. 박지훈의 병실 나를 본 그의 눈빛의 순간 당황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어떻게 왔어? 당신이 아픈데 당연히 와야지. 은은 죽을 그릇에 덜어 숟가락으로 가볍게 불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주며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면역력 떨어져서 생긴 알레르기라던데 요즘 일이 많이 힘들었나 봐. 앞으로는 몸 좀 챙겨요.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서서히 풀리고 그 자리를 안도감이 채웠다. 그는 내가 관로라는 개소리를 정말로 믿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때 최수아가 시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마침 병실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보고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를 억지로 쥐어짰다. 형수님 오셨네요. 응, 동서도 고생이 많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적절한 염려가 담긴 얼굴로 말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렸을까? 의사 선생님이 원인은 찾았대. 내 시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두 사람 사이를 오았다. 박지훈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고 최수아의 얼굴은 확하고 하얗게 질렸다. 시동생 박지용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아내를 부축한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아마 그날 갔던 식당 해산물이 안 신선했나 봐요. 최수아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어머, 어느 식당인데? 다음엔 절대 가면 안 되겠네. 나는 여전히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집요하게 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더욱 완벽하게 연기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남편이 그저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몸이 축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의 관대함과 현명함은 모든 이의 칭찬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죄책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요 며칠 내가 고생이 많았다. 지훈이가 너 같은 애를 아내로 얻은 건 복이야. 복.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래, 곧 알게 되겠지? 그 봉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박지훈과 최수아는 내가 그들을 위해 정교하게 짜놓은 안전망 속에서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그들은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짧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는 동안 나의 다른 한 손은 이미 법률이라는 무기를 향해 조용히 뻗어나가고 있었다. 나는 수년간 아끼고 아껴 모아온 작은 비상금으로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여성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예약했다. 로펌은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나는 그 밝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처음으로 가정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 단호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그 암호화된 USB를 변호사의 컴퓨터에 꽂고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냉정하게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성 변호사는 그 영상과 청구서, 진단서를 보며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감탄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박지훈 씨 부인 아니 김민서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내 본명을 불렀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증거들은 아주 완벽한 증거 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와 그의 재수인 최수아 씨는 법률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내 복수의 길끝을 비추었다. 현행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일산의 아파트는 대출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상환한 부분과 같이 상승분에 대해 최소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김민서 씨뿐만 아니라 제부까지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가정윤리에 극히 반하는 것으로 판사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짓밟힌 내 10년의 존엄을 위한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돈과 명예라는 단위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김민서 씨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의 화려한 강남 거리를 보며 심호흡을 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모든 가족 앞에서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남편이 퇴원한 후 두 번째 주말 나는 나의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 내외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다. 나는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토요일 저녁에 모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아주 중요한 들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투덜거렸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로 못하고이 늙은이들을 올라가라 하는 거냐? 어머니 와보시면 압니다. 이 일은 꼭 얼굴을 보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토요일 저녁 우리 집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기묘하고 무거웠다. 나는 평소처럼 과일과 차를 내놓았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박지훈과 최수아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기껏해야 내가 그들이 아팠을 때 돌았던 애매한 소문 때문에 작은 투정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시동생 박지용은 들어올 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앉아 있었다. 민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라. 시아버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으며 나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러게 말이다. 한 가족끼리 뭘 그리 숨기는 게 많아? 지훈이 큰 병 앓고 이제 막 나왔는데 또 별것도 아닌 일로 애속 썩이지 마라.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시선을 천천히 내 남편 박지훈에게로 옮겼다. 그는 즉시 죄지은 사람처럼 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나는 최소아를 보았다. 그녀는 긴장한 채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별것도 아닌 일이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어머니, 오늘 이 일이 과연 누가 벌인 별것도 아닌 일인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싸우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제 결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서류 봉투에 집중되었다. 박지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무언가 예감한 듯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시동생 박지용이 가장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안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2장이 병원 진단서 사본이었다. 한 장은 박지훈의 것, 다른 한 장은 최수아의 것, 거기에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똑같은 진단 결과가 적혀 있었다. 급성 접촉성 피부염 박지용의 숨소리가 거칠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였다. 임차인은 박지훈. 다음은 두툼한 신용카드 명세에서 뭉치였다. 최수아에게 사준 모든 사치품 내역은 내가 붉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A4 용지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거기에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처한 더 할라위 없이 선명한 사진 한 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지훈과 최수아는 차 안에서 황홀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차창 밖에서 들어온 빛이 그들의 도취된 표정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헉.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다. 시동생 박지용의 눈이 순간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미친 황소처럼 벌떡 일어나 박지훈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사정없이 내리고 잤다. 박지훈, 이 개자식아. 내가 인간이냐? 박지훈은 얻어맞고 바닥에 나그럽고 입가에서 즉시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아픔도 잊은 채 나를 경하게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수님은 내 재수시잖아. 박지용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다시 발길질을 했다. 친형제가 우리 집 거실에서 한 여자를 두고 미친 개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어 뒹굴었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진 박지훈을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의 부모님은 눈앞의 모든 것을 충격 속에서 바라보다가 이내 가슴 아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그토록 작은 아들을 편애하고 작은 며느리를 칭찬하던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그 추악한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두 아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모습과 그토록 야무지고 속 깊다고 칭찬하던 작은 며느리 최수아가 제빗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그 거대한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와하는 비명과 함께 두 눈을 뒤집으며 소파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울음소리, 욕설, 싸움소리가 뒤엉켰다. 그리고 나이 폭풍의 중심에 있는 나는 그저 차갑게 서서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직접 심은 악의 씨앗이 마침내 오늘 가장 추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인과 응보 그것은 정말로 존재했다. 민서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박지훈이 무릎으로 기어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내 발치에 와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그의 모습은 더없이 처참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더러운 쓰레기를 피하듯 그의 손을 피했다. 용서.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당신이 내 10년의 헌신을 공기처럼 여겼을 때, 당신이 다른 여자를 우리 침대에 끌어들였을 때, 당신이 그 여자와 함께 나를 비웃었을 때 나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해봤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가집게처럼 무의미하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시댁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기절한 시어머니의 인중을 누르느라 바빴고 시동생 박지용은 최수하를 가리키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우리 이혼해. 최수아의 울음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적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가 직접 연출하니 가정 파탄극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무릎 꿇은 박지훈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 집안의 막장 드라마는 당신이 알아서 수습해. 당신 어머니, 당신 동생, 당신의 정부 모두 당신이 처리하라고. 내 임무는 끝났으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나의 최종 판결을 선언했다. 내 임무는 바로 당신과 이혼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 중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모든 혼란과 더러움을 문 밖으로 차단했다. 그 문은 나의 과거와도 나를 단절시켰다. 다음 날 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박지훈 명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담긴 그 USB를 소송 자료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결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맹렬했다.
박지훈과 재수의 불륜 스캔들은 친척들과 각자의 회사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회사 내 입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전도 유망한 과장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인물로 전락했으며 결국 자진 퇴사를 강요당했다. 시동생 박지용은 단호하게 최수아와 이혼했다. 최수아는 친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탐욕과 욕망에 대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몇 달 후 나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박지훈은 완전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판결했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 즉 일산의 아파트에 대해 내가 60%를 분할받도록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나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박지훈과 최수아가 공동으로 나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 판결문을 손에 들었을 때 상상했던 환희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10년의 청춘과 희생에 대한 마지막 교대였다. 나는 억압적인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학교 근처에 잡고 남양인 원룸을 얻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위자료로 내가 포기했던 디자인 전공의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은 맑게 갠 오후였다. 깨끗한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새로 싼 이젤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캔맥주 하나를 꺼내 파들 내며 땄다. 창가로 다가가 활기 넘치는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손에 든 맥주캔을 들어 올렸다. 이 한자는 질식할 것 같던 결혼 생활 속에서 고통받던 김민서를 위하여의 한자는 배신의 재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김민서를 위하여의 한자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김민서를 위하여 잘가 소리 없던 나의 지옥 안녕 나의 새로운 시작 나는 고개를 젖혀 차갑고 쌉쌀한 기포가 섞인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 맛은 꼭 인생 같았지만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보다는 만 배는 더 달콤했다.